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혹시 푸셨나요? 푸신 분 있나요? 어, 잘 돼요? 좋아요. 사실 진짜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얘를 들여다봐야 되는가를 못 떠올리면 한없이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필요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전사 클래스 필요할 거고요. 공격 메서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공격 메서드의 안쪽에는 매개 변수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필요할 거예요. 스트링 공격자, 그 다음에 스트링 무기. 당연히 인자 세팅해 줘야 될 거고요.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필립, 창, 마크, 지팡이. 자, 이렇게. 그럼 공격 부분은 해결을 했고, 이제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하니까 얘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아직 안 넣었군요, 제가. 이번엔 ln으로 써볼게요. 아이고. 디스가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네요. 공격자 가 2가 무기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재공격을 제외하고 공격만 실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 이런 디테일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재공격 이제 메서드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들 재공격. 이 녀석은 인자나 외계변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수정 가능 지역이라고 안 해줬으니까. 그쵸?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요구한 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점인데, 지금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직전의 공격을 누가 어떤 무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출력을 하고 있죠.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을 실행한 이후에 재공격을 사용을 하면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을 하고요. 자, 필립이 창으로 공격을 했는데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나서 재공격을 하니까 마크가 지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재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그 직전에 공격 메서드가 실행된 위치에서 누가 어떤 무기로 공격을 했는가를 재공격 메서드는 출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재공격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얘는 마크 지팡이가 아니라 필립 창이었겠죠. 그렇죠? 그런 걸 요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공격이라는 메서드가 공격 메서드에 사용된 이 매개 변수, 인자, 이 녀석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객체 변수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클래스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는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바깥에서 공격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 안쪽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만들죠. 공격자랑 무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선언을 했고 인자를 세팅하면서 알아서 값이 세팅되어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공격자 공으로 합시다. 여기가 무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녀석들이 어떤 데이터를 들고 있는지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싶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자, 공격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진 이 공격자랑 무기라는 매개 변수 이 녀석들의 결국엔 지역 변수 개념이었어요. 지역 변수라는 건 해당 메서드가 만들어질 때 같이 태어났다가 해당 메서드가 종료가 되면 사라지죠.
그러면 제공격을 누르는 이 시점에, 제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이 녀석들이 세팅되어 있던 매개 변수는 이미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 두 녀석의 값을 여기서 쓰고 싶은 이 과정을 얘는 못하겠네요. 얘가 끝나면 이 녀석들 사라질 거니까,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방식으로 애초에 얘가 여기에 있는 변수한테 접근하는 방식도 불가능하지만 가능했다라고 해도 이 녀석은 사라질 거니까 못 쓴다. 그러면 공격 메서드 안쪽에 있는 이 매개 변수 공격자와 무기 이 두 녀석을 우리가 일단 제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쓸 수 있는 포지션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후에 이 두 녀석이 사라지기 전에 백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딘가가 제공격 메서드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딘가여야 될 거고, 사라지기 전에 값을 제대로 백업을 해야 될 거고, 이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자, 하나의 클래스에서 서로 다른 메서드가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서 전역 변수겠죠? 지역 변수는 해당 메서드 안쪽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건데, 전역 변수는 그 클래스 안쪽에 있는 그 모든 전역 공간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건 전역 변수 2개, 공격자랑 무기라는 데이터를 넣을 전역 변수 2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값을 언제 넣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전역 변수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여기는 마지막 공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스트링 마지막 무기 이렇게 해볼게요. 전역 변수를 만들어냈죠. 그럼 이제 제공격 메서드에서 저 전역 변수들 당연히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그동안은 보통 이런 데서 했거든요. A 전사한테 얘한테 값을 넣어주고, 얘한테 값을 넣어주고, 이러고 만약에 이 공격자 무기라고 하는 녀석을 제공격에서 쓴다면 이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문제가 뭐예요? 공격 메서드 실행했을 때마다 우린 이 값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써주고 이 녀석을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뭔가 공격이 한번 실행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건 사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전 그 상황은 우리가 이거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게 편해요. 이러고 제공격 메서드를 공격 메서드랑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 그게 더 쉽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여기에서의 작업만으로 그걸 똑같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역 변수 2개를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마지막 공격자와 마지막 무기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제공격 메서드가 디스를 사용해서 이 디스라는 리모컨을 눌러서 이 녀석의 값을 가져다가 이 녀석의 값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가 됐는데, 얘네들한테 값을 넣는 시점이 지금 중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디스가 있고, 자 지금 얘네가 가져야 되는 값은 공격이 실행됐을 때의 값이에요. 공격이 실행됐을 때의 값은 얘가 들고 있죠. 공격 메서드 안쪽에 있는 매개 변수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역 변수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그러면
공격 메소드가 끝났을 때 얘네들은 사라지죠. 얘네들은 안 사라지죠. 값을 들고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공격 메소드가 종료되기 전에 전역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백업해 놓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력문 위든 출력문 아래든 상관없어요. 이 메소드가 끝나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돼요. 어차피 값은 4개 변수가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위에다가 할 겁니다. 상관은 없어요. 디스점 마지막 공격자한테 지금 4개 변수 공격자가 들고 있는 값 넣어주고 디스점 마지막 무기한테 무기가 들고 있는 값 넣어주자. 그리고 나서 재공격 메소드는 그냥 저 전역 변수를 활용하자. 그러면 첫 번째 공격 메소드가 실행될 때 브라이언과 칼이 공격자와 무기에 들어가요. 그럼 그 공격자와 무기에 들어갔던 브라이언과 칼이 마지막 공격자와 마지막 무기에 들어갔겠네요? 그리고 나서 재공격이 실행이 된대요. 이 당시에 얘네들이 가진 값은 브라이언과 칼이죠. 그리고 필립이 공격을 합니다. 창으로. 그럼 필립과 창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긴데 변수 재할당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브라이언과 칼은 어디 가요? 사라지죠? 필립과 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재공격을 찍으면 필립과 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재공격을 안 찍고 마크 지팡이로 바꿨네요? 그럼 다시 여기에 마크 지팡이 들어가겠죠? 그 상태로 재공격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크랑 지팡이 들어있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예요. 서로 다른 메서드가 어떤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라는 공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변수에 백업한다. 그렇게 백업을 해놓으면 얘는 메서드가 종료가 되더라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녀석이니까 안 사라질 거니까 여기서 값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을 확인해보는 문제였습니다. 별거 없죠?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 또 다른 문제를 열어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 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밑에 문제 2개 또 올라왔을 겁니다. 자, 이거 두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시간을 좀 들여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좀 간단한 거였으니까 해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거고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설명을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간단하죠? 클래스 만들어주고 그 클래스 안에 켜기 끄기 VR 켜기 그 다음에 삼성TV 클래스에는 켜기 끄기 AR 켜기 그 다음에 LGTV 클래스에는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 각각 출력문 넣어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상속이랑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타입과 마찬가지로 객체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전혀 클래스만 3개 만들어주고 메서드만 각각 3개씩 근데 여기서 켜기 끄기는 공통인데 VR, AR, 게임 모드 이것들만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핵심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초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두 번째 문제로 들어오면 애초에 그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상황 가정이 좀 있어요. DVD방에 3개의 TV가 서로 다른 게 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TV에 특별한 기능이 거의 사용될 일이 없고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이 된다. 근데 리모컨이 3개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TV 리모컨을 구현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샤오미 TV든 삼성 TV든 LG TV든 켜고 끄는 버튼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TV라면 없을 수가 없는 버튼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VR, AR, 게임 모드 이런 것들은 각각의 TV가 가진 특징이죠. 근데 이런 특징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켜기 끄기를 주로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실제로 이런 거는 존재합니다. 통합 리모컨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한 대가 있으면 여러 이제 브랜드의 TV를 그냥 켜기 끄기 음량 조절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 보통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한번 코드상으로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뭐 핫땡마트라든가 전땡랜드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있겠죠? 거기는 여러 브랜드의 TV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TV 3개의 브랜드 TV를 어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상위 개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렇게 표준 TV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표준 TV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표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상속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샤오미 TV는 표준 TV다 라고 하는 건데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어준 이름이니까 사용을 하되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TV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얘네들은 셋 다 TV가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 그 코드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표준 TV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긴 할게요. 일단 저 클래스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자, 만들어내니까 이제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타입으로 변수를 또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샤오미 TV 객체를 컨트롤하는 그 리모컨을 표준 TV 변수에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샤오미 TV는 표준 TV가 될 수 없어 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샤오미 TV가 표준 TV면 되겠구나. 그래서 샤오미 TV한테 표준 TV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그러면 샤오미 TV는 표준 TV다 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면서 가능해지죠. 삼성 TV랑 LG TV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개념으로서 상속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켜기랑 끄기 메서드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들여다보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그 주체, 그 변수를 찾아가서 그 녀석의 타입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켜기라고 하는 메서드는 표준 TV 타입 안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끄기도 마찬가지겠죠? 만들어주고요. 끄기도 만들어줄게요. 자, 두 개를 만들어냈더니 에러는 싹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사라졌는데 지금 사라진 이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나요? 이거 되나요? 샤오미 TV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샤오미 TV가 꺼진다, 켜진다. 그 다음 삼성 TV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삼성이 켜진다, 꺼진다. 이거 되나요? 되죠? 당연히 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여기 오버라이딩한 개념이 된 거니까 이제 상속을 받아서 켜기 끄기 버튼을 만들어 준 거고 버튼은 유지용이죠. 실제로 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위의 상황에서 출력되는 결과는 여기 있는 건 출력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버튼 유지용이니까 빈 껍데기니까 실제로 어떤 걸 넣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버라이딩된 개념으로 출력값이 나올 거니까 문제없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개념 맞죠?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A표준TV라는 변수한테 LGTV 리모컨 넣었죠. 상속을 했으니까 이제 표준TV로 인식을 할 수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켜기 끄기도 문제없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코드를 볼게요. LGTV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A표준TV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진 리모컨을 지금 넣으려고 해요. 근데 앞에 뭐가 쓰여 있죠? 이거 없으면 이거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이 코드엔 에러가 없을까요? 방금 전에 A표준TV가 들고 있던 리모컨이 어디 거라고요? LGTV 거죠? 그거를 LGTV한테 다시 넣겠대요. 지금 이거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표준TV 변수고요. 너무 크다. 표준TV 변수, LGTV 변수, 그 다음 객체는
실질적으로 LG TV 객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표준, 여기는 LG, 여기 LG. 그래서 리모컨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LG TV 안에는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 버튼 3개 있습니다. 그 메서드 3개. 자, 근데 이 표준 TV 리모컨에는 버튼이 아쉽게도 2개밖에 없겠죠. 여기에는 3개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과정이죠. 그쵸?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녀석을 여기로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옵니다. 얘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녀석. 이 리모컨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얘랑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LG 타입의 LG 객체 리모컨 연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LG 타입의 변수고 결국에는 LG TV 객체가 연결이 된 건데 얘는 왜? 자, 이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LG TV 변수한테 뭐 넣었다고요? 표준 TV 변수가 가진 리모컨 넣었다 그랬죠. 근데 이 리모컨은 무슨 리모컨이에요? 이거 LG 리모컨인가요? 이거 표준 리모컨 아닌가요? 왜? 타입이 표준이니까. 그렇죠. 이건 절대로 못 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TV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넘어와서 연결이 될 때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뀐 이 리모컨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LG 타입의 이 녀석한테 준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표준 TV 리모컨에는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LG 타입이라면 또 LG 리모컨밖에 못 가지겠죠. 그 상황에서 이 표준 TV 리모컨이 LG 변수 쪽으로 넘어가겠대요. 그럼 얘는 버튼이 3개가 돼야죠. LG TV는 버튼이 3개여야 되잖아요. LG TV 타입으로 만들어낸 변수가 LG TV 리모컨을 가지게 되면 그 해당 리모컨은 LG 리모컨이니까 버튼이 3개여야만 해요. 그쵸?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개였던 버튼이 하나가 늘어나야 되네요. 자바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관계에서는 자동 형변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형태를 변환시켜서 넣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쓰여있던 이 코드, 이만큼이 수동 형변환을 의미를 해요. 지금 이 가로치고 LGTV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간 이 코드가 A표준TV라고 하는 이 변수의 형태를 LGTV라는 형태로 변환시키겠다라고 우리가 수동 형변환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형변환을 진행을 한다라는 건 자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자동으로 형태를 변환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해서 안 해주는 건데 안 해주는 거를 개발자가 한 거예요. 그쵸? 자바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개발자가 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개발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수동 형변환은 전적으로 책임이 다 개발자한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코드를 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거 누구 탓? 개발자 탓. 자바는 애초에 막았으니까. 그래서 수동 형변환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잘 안 씁니다. 오로지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어요. 내 손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짜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퀵픽스 내용 중에서 애드캐스트 2 어쩌고, 애드캐스트 2 어쩌고 이런 퀵픽스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캐스트가 형변환이에요. 근데 형태를 변환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그냥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에도 마구잡이로 사용을 하다 보면 코드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퀵픽스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처음에는 쓰지 말라고 했던 거고 이제는 좀 아니까 확실히 읽어보고 쓰셔라 라고 했던 건데 자, 이게 이제 수동 형변환의 방식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표준 리모컨 TV가 표준 리모컨이 LG TV 타입 변수한테 넘어오려면 LG 리모컨으로 버튼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야, 자바야, 이거 내가 지금 코드를 보니까 LG 리모컨으로 버튼 하나 늘려서 변환시켜서 여기다가 넣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왜냐면 결국 얘랑 연결될 거거든. 문제될 게 없어. 라고 개발자 스스로가 자바한테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야, 그럼 이거 문제 생기면 네 탓이다. 근데 네가 하라 그랬으니까 난 한다. 해서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수동형 변환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가능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A 변수를 이 자리에 써주면 얘는 에러가 나요? 안 나죠? 이건 우리가 봤죠, 옛날에. 이러면 이제 비출력하면 뭐 나와요? 10.0 나오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자바가 이거는 안전해? 잃을 거 없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동으로 형태를 변화시켜준 상황. 자, 근데 반대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B를 넣으려고 하면 얘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타임 미스매치예요.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수동 형태 변환, 수동형 변환 기능을 사용해서 인트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A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0이겠죠? 10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출력하면 이것도 10이죠. 그럼 우리는 0.6666이라는 데이터를 잃었네요. 뭐 때문에? 내가 보증 쓴 것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보증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0.6666 안 돼요.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였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값이었는데 0.6666이라는 좌표값을 우리가 이 수동 형변환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잃었다면 얘는 이만큼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게임 안에서는 순간이동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값들을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이거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불린 타입의 변수로 만들어주고 뭐 아무거나 논리 데이터를 넣었어요. 안 되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true, false를 숫자로 바꾸겠다? 이건 좀 곤란하죠. 실수는 그래도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그냥 버려버리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 논리형 데이터,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논리형 데이터를 다룰 때 0과 1로 true, false를 표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0이 거짓이고 1이 참이에요.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확실하게 확신의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과 1로 표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false는 0이고 true는 1로 해가지고 형태가 변환되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자바는 그렇진 않습니다. 얘는 애초에 안 돼요.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타임 미스매치가 아니라 아예 불가. cannot cast, 형태를 변환시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법이 틀렸어요. 지금 얘가 뭐라 그래요? cannot cast from string to int죠. 이거 그냥 아예 형 변환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이 가능해요. 우리가 출력문에서 문자 더하기 숫자 하면 숫자가 문자 되는 게 편하니까 이어붙이게 됐죠. 그건 자동의 경우였던 거고 자, 얘는 이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저 1이라는 문자는 사실 숫자로 변환했을 때 큰 문제 없죠. 쌍따옴표만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방법이 다른데 일반적인 수동 형변화는 소괄호에 타입을 넣는 걸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시키는 방식입니다.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int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은 어쨌든 원본이 인티저라고 했습니다. 그 인티저라는 클래스 안쪽에서 passint라는 녀석을 사용하면 얘는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1이 잘 나왔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passint 소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b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이죠. 메서드 실행. 근데 그 메서드 실행 쪽 앞에 보면 이 인티저는 누구예요? 변수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죠. 왜?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우리는 이 코드 안에 인티저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얘는 클래스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passint는 스태틱 메서드겠구나.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얘는 스태틱 메서드가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인자로 들어가 있는 문자열 값을 쌍따옴표를 딱 제거를 해서 숫자 형태로 만들어 준다. 근데 그렇다면 얘는요? 이게 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문법상 에러가 없어요. 실행을 시키면 문법상 에러가 없는데 실행을 시켜서 에러가 나타나면 익셉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넘버 포맷 익셉션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대충 봐도 숫자 형태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런 예외 처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외 처리하는 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진짜로 들어가면 얘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진짜로 숫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연산해보면 되겠죠? 연산을 했는데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덧셈 결과가 나온다면 이 A는 진짜로 숫자가 된 게 맞으니까. 그쵸? 연산 잘 됩니다. 근데 사실 int 타입의 변수에게 들어간 것만 봐도 여기가 문제가 없는 것만 봐도 얘는 정상적으로 숫자였다.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형 변환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좀 배워본 건데 이 수동형 변환은 어쨌든 전적으로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으니까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퀵픽스에 있는 형 변환을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코드는 엄청나게 산으로 갈 것이다. 그런 건 주의해서 확실할 때 아니면 쓰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